아마존은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구축해놓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또 전혀 다른 산업, 미디어 산업에서도 시장 지배자가 되고자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그렇게 박터지게 경쟁을 했는데 결국엔 승자가 아마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정말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단독으로 시장의 무려 50%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베이나 월마트와 같은 시장의 2등, 3등, 4등을 다 합해도 아마존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아마존 효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 뜻은 바로 아마존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싸게 구매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뜻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조차도 아마존 효과로 인한 저물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물가가 낮아지면 물건 가격도 낮아지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중앙은행의 목표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저물가가 좋을 수 있지만 생산자들, 즉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가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미래가 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겠지? 내가 가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말고 미래를 위해서 공장도 짓고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미래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현금이 쓰여지게 돼서 미래에 투자가 되면 경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경제 생태계 그 자체에 아마존 단 하나의 회사가 그런 생태계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 아마존의 주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는데요. 아마존의 주가는 무려 10년 전, 15년 전보다 100배에 가까운 주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울 정도로 성장한 아마존의 주가가 앞으로 더욱 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증권 관계자의 주요 논거로는 도저히 아마존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과연 아마존은 이렇게 경이로운 영향력을 어떻게 쌓아올 수 있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가치는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불리는 구독제 회원 서비스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회원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구독료가 1년에 약 13만원. 처음에 딱 듣기에는 좀 비싼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함께 딸려오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바로 아마존에서 구입한 상품들이 이틀 만에 도착하는 택배가 무료인 서비스인데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쇼핑을 한번 했을 때 부과되는 운송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로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을 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거나 장을 봐도 본전치기는 한 셈이죠. 그런데 사실 아마존 프라임 혜택에 대한 소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프라임 구독자가 되면 딸려오는 혜택이 무려 15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15가지를 모두 짚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임 회원에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원하는 전자책들을 열람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 리딩, 실시간으로 다양한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즐길 수 있는 트위치 멤버십까지. 사실 잠깐 생각해보면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정말로 난데없는 독창적인 서비스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살펴보면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구독을 하기만 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들을 구독하기 위해선 각자 또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죠.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멜론, 그리고 또 가끔씩 책 읽을 때 있잖아요. 저희 리디북스 같은 멤버십 이용권을 끊으면 한 달에 벌써 3만원이 넘는 돈이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결제하게 되면 이 모든 혜택들이 한 달에 약 12,000원꼴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혜자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료가 꾸준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존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아마존 프라임의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유료 구독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19달러, 하나로 약 13만원, 14만원 정도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서 두 번, 즉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해본 구독자들의 아마존 프라임 갱신율이 무려 80%, 95%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끊어놓으면 정말로 별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해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가지는 의의가 그 구독료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아니 내가 아마존에서 사면 배송료가 무료야. 사실 가장 최근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에 구독 서비스 개념이 접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런 구독 경제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아마존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배송비가 무료고, 그 이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배송료를 물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가되게 되죠.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도저히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아마존이 이미 유통시장에서 재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커질 일만 남았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꾸는 꿈은 여기까지가 아닌데요. 아마존은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구축해놓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또 전혀 다른 산업, 미디어 산업에서도 시장 지배자가 되고자 합니다.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인데요. 놀랍게도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또 애플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들을 대부분 또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존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자 수가 무시하기엔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에 넷플릭스나 애플 TV와 같은 그런 독자적인 컨텐츠가 실리게 되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구독료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다른 회사의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광고를 넣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아마존 입장에선 굉장히 편한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 스스로는 컨텐츠를 굉장히 적게 만들어도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될 거니까요. 자신들은 그냥 플랫폼만 유지하고 광고 수익만을 받게 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이런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거두는 광고 수익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그렇게 박터지게 경쟁을 했는데 결국엔 승자가 아마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나 애플 TV와 같은 회사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나 파이어 TV에 컨텐츠를 싣기 바쁘기 때문이죠. 유통시장에서 얻은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미디어 시장에서조차 시장 지배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정말 아마존을 누가 막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아마존의 행보를 막아서는 복병은 정말로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개 기업은 아니었어요. 바로 얼마 전 EU에서 야 너네 아마존, 너네가 가진 영향력을 남용했지? 라면서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그냥 해프닝을 넘어서 정말로 막대한 수치예요. 예상되는 벌금이 약 3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한술 더 떴는데요. 바로 아마존이 유통업계에서 너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유통업계 독점 기업이 된 것이 아니냐면서 기업을 분할하기까지 할 수 있는 반독점 심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만약에 아마존이 분할이 되게 된다면 아마존 책, 아마존 식품 이렇게 보다 세밀한 기업 단위로 정말로 수십 개의 기업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먼저 보여드렸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그런 서비스는 의미 자체를 잃게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그냥 플랫폼 기업이잖아. 예를 들면 기차역에서 기차들이 마음껏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만을 제공해주는 기차역의 플랫폼처럼 그냥 아마존도 단지 물품 판매자들과 물품 구매자들이 와서 만나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만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쪽 입장에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존이 이커머스 업체로선 분명히 플랫폼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플랫폼 속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플랫폼 속에서 나열되어 있는 상품 순서들을 자신들이 판매했을 때 더욱 이익이 되는 그런 본인들의 상품을 자신들 플랫폼 최상단에 노출해주고 일반 개인적인 영세 상인들의 판매 제품들은 위에서 노출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플랫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정말로 만약에 아마존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명이 난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정말로 여러 회사들로 쪼개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아마존의 주식에 대해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흔히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반독점 법률이 회사들에게 미칠 때에는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을 걸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회사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석유 독점의 전설로 남아있는 락커펠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락커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전성기 시절 전 세계 정유 산업의 거의 95%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기름이라면 우리 인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95% 독점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당시 미국 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당시 스탠다드 오일은 무려 30여 개의 회사로 잘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졌는데요. 바로 스탠다드 오일이 30개가 넘는 회사로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쪼개진 회사들은 이미 갖추어진 기틀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영에 꽤 승승장구했고요. 그렇게 쪼개진 30개의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던 락커펠러의 주식은 무려 추가적으로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CEO였던 락커펠러는 오히려 회사들이 쪼개져서 더욱 큰 부자가 된 그런 경우예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렇게 쪼개진 회사들이 아직도 이렇게 거뜬하게 잘 남아서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반독점법을 통해서 기업을 잘게 찢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핵심 가치는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에게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되냐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IT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슬며시 독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선례도 지켜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